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4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됐습니다. 특별 사면과 알박기 인사를 놓고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사면을 하려거든 취임 뒤에 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사에 반성문을 써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내에서 윤호중 비대위 비토론이 공식 언급되는 등 계파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발사체는 최근 2차례 ICBM 성능 시험 발사가 이뤄졌던 평양 순안에서 발사됐습니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거 관리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35시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러시아는 105년 만에 채무 불이행 디폴트 선언이 임박했습니다. 할인 등 16개 업체가 12년 동안 서로 짜고 닭고기 값을 올려오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1,7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40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대선 치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또 많은 일이 있었죠. 오늘 일주일 만에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어젯밤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었던 걸로 보면 정말 최종 단계에서 아직은 만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어느 쪽이 주도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대통령 퇴임 전까지는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당선인 측에서 수용하기 힘든 몇몇 인사가 있었다는 관측이 나올 뿐입니다. 권력 이양기에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일이야 늘 있어왔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번의 경우는 좀 시기가 빨라서 국민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빙의 대선 결과에 지방선거가 2달이 앞으로 다가온 미묘한 타이밍의 정권 이양이어서 오늘 나온 신구 권력 간의 파열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시로 예정됐던 오찬을 불과 4시간 앞두고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이 취소 소식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양측 모두 실무 차원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실무 협의를 주도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회동 결렬이나 무산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결렬, 무산 이게 아니라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양측 모두 어떤 부분에 추가 협의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연기 사유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당초 회동 성격에 대해 청와대는 축하나 덕담 차원으로 의제를 갖고 만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윤 당선인 측은 공공기관장 인사협의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명 건의 등을 예고했었습니다. 오찬이 취소된 윤 당선인은 집무실 근처에서 인수위 인사들과 김치찌개로 점심을 먹고 통이동 길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학교가 있다는데 여기가 궁정동인가 동그랗다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만남부터 차질이 빚어지면서 신구 권력의 갈등 구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쪽 모두 들으신 것처럼 실무적인 협의 문제라고만 해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신사협정이 맺어진 듯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흘러나오는 이유를 들어보면 단순한 실무적 이견 때문으로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2달 동안에도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고 당선인 측은 이른바 알박기 인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달 말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끝나고 감사위원, 선관위원 같은 중요한 자리의 인사도 줄줄이 있는데 당선인 입장에서 이걸 다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인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모두 5건입니다.
이사와 감사, 협회장까지 합하면 총 16건에 달합니다. 임기 4년에 감사원, 감사위원을 비롯한 다수 공공기관 인선이 예정된 가운데 여권 인사들 다수가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른바 알박기 인사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정권 교체기 인사권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무산의 주된 이유란 관측이 나옵니다. 퇴임 앞두고 소위 말하는 알박기 인사들이 낙하산 인사들이 마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안 이루어진 것인가. 특히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선이 뇌관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 측은 대통령 재임 중에 총재 임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실무 준비를 하는 건 당연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해왔고 낙하산 인사, 예산평선 지침으로 공공기관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운영해 왔습니다. 민주당도 박근혜 정부 임기 말 황교안 권한대행의 인사를 알박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알박기, 쪼개기, 양다리 걸치기 인사를 하는 것은 염치도 없고 상식도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회담이 갑자기 무산된 배경엔 다른 측면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문제와 맞물리면서 정치적 거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 양측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당에선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싶으면 윤 당선인이 취임 후에 직접 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하지 않고 남겨둔 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한 것이란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이명박, 김경수 동반 사면론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선거법 위반을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이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자 민주당은 사면은 정치적 거래 수단이 아니라며 정치적 야합 제안에 사과하라고 발끈했습니다. 한 묶음으로 패키지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은 이야기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김 전 지사 동반 사면론이 정치적 계산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18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사면은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대통령이 된 뒤에 직접 책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호흡기 질환과 당뇨병이 최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 상태가 사면 논의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현 정부와 당선인 사이에는 또 다른 갈등 기류가 있습니다. 당선인 측에선 김호수 검찰총장이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수사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이고 김 총장의 임기는 아직 상당히 남아있는데 당선인 측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김 총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총장은 사실상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가 사실 그렇게 간단치는 않지요. 앞서 보도해드린 청와대 인사 버티기 기류와도 맞물려 있고 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도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백연상 기자가 검찰 내부 분위기를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낸 거취 관련 입장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거취 결정을 압박한 지 하루 만에 공개 반박한 셈입니다. 김 총장뿐 아니라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주요 고위급 검사들도 사퇴는 안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 인사는 채널A 사건과 징계건 등으로 윤 당선인 총장 시절 갈등을 빚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 등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있으며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김관정 수원고검장도 사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치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검찰 고위 인사들의 거취를 놓고 검찰 내분이 재현될 조짐이 감지됩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총장을 바꾸는 건 검찰 독립에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수도권 부장검사는 김 총장은 원전 대장동 수사에서 정권 눈치를 봤다는 평가가 많아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친윤과 반윤으로 갈라져 인사 참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만남이 예고된 뒤에 무산되는 건 초유의 일입니다. 모양새도 썩 좋지가 않고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에게 그래서 취재를 부탁했습니다. 자, 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 취소가 된 거죠. 일단은 공공기관장 인사, 특히 이달 말에 임기 끝나는 한국은행 총재 인사가 걸림돌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보다는 인사 문제가 사전 조율의 핵심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는 4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새로운 총재가 임명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의 5분의 4를 함께하게 되는 거죠. 윤 당선인이 인사권 협의를 요청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자, 선관위원 그리고 감사위원은 지금 공석인데 왜 지금 와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감사위원은 2명이 공석이고요. 선관위원은 9명 가운데 대통령 몫과 야당 몫 2명이 또 공석입니다. 특히 대통령 몫인 조혜주 전 위원의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선관위원을 임명하고 5월 이후 민주당이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던 야당 몫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현 여권 성향은 8명, 중립이 1명, 현 야권 성향이 0명이 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무작정 대통령 보고 인사권 행사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는 아니군요. 자, 그런데 과거에도 정권 교체기에 이렇게 인사 문제가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영향으로 대통령 취임 시기가 2월에서 5월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2월 회계 결산을 하는 공공기관들은 임원진을 교체하는 주주총회가 3월에 몰려 있고요. 예. 제외 공관장 춘계 인사도 대개 3월에 이뤄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있었기 때문에 3월 인사가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5월에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게 특히 좀 갈등이 크다 이제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폐지 문제도 그렇고 민정수석실을 당선인 쪽에서 없애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불편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선 하루 전날에 여성의 날 메시지를 명분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반박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제1야당 후보 공약을 비판한 건 상당히 이례적으로 해석이 됐죠. 대선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박범계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 폐지를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예,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권을 내주는 쪽과 정권을 이제 받는 쪽의 관계가 그렇게 우호적일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과거의 경우는 대통령과 당선인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네, 돌이켜보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모범적인 사례를 남겼습니다. 이들은 대선 이틀 만에 만나서 정권 이양 관련 6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고 대통령 취임 전까지 총 8차례 회동했습니다. 예.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등을 두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뭐 지금처럼 만남을 예고했다가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은 당선 뒤에 9일을 최장 넘기지 않았는데 회동이 이번 주를 넘긴다면 역대 가장 늦게 만나는 대통령과 당선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충돌이나 마찰하는 모습이 길어지면 뭐 대통령도 그렇고 당선인도 그렇고 득이 될 건 없을 텐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차질 없는 정권 이양을 약속한 바 있죠. 인수위 없이 정권을 출범하는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 운영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이 같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긴 어려울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고 인수위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인사를 중용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나 친문 세력과의 갈등 장기화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예,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이것도 변수가 되겠죠. 예,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새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 청사 안에 두는 방안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습니다. 국방부 신청사 1층에서 5층까지를 대통령 집무실로 쓴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고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에 있는 외교장관 공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선인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김원회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이었던 청와대가 이번 봄 시민의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청와대라는 말의 뜻도 달라지겠죠. 이재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수위원회가 국방부에 제시한 이전 시한은 이달 말. 현재 국방장관실이 위치한 신청사 2층을 포함해 1층부터 5층까지 5개 층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 장관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쓰게 될 것 같다며 국방장관실은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동하고 일부 부서는 대전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4월 한 달 동안 리모델링을 거쳐 오는 5월 10일 취임일에 입주한다는 계획입니다. 경호처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김용현 예비역 중장 등은 인근에 높은 건물들이 많다는 경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해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관저로는 중앙부처 장관 공관 중 가장 규모가 큰 한남동 외교장관 관저가 유력합니다. 주한 외교사절을 맡는 연회장도 있어 청와대 영빈관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 외교부 장관 공관부터 국방부 청사까지는 3.5km 거리입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차를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출퇴근 시 이태원 등 번화가를 거치며 신호를 19번 통과해야 해 동선 노출 위험과 교통 통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더니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의아하다며 공약의 취지를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대선 패배 후유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선 친문, 친이재명계의 개파 갈등이 점차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선대위 출신의 최입의 비대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편가르기와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 퇴임사에 반성문을 남겨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패배 후보의 이례적으로 빠른 복귀 가능성에 민주당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친문계 인사들의 반응은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최입의 비대위원은 내로남불과 불공정을 사과하고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조국 사태를 꼽았습니다. 민주당이 공정의 가치를 잃어버린 뼈아픈 과정이자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열하게 만든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최 비대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 마지막 사과 기회를 놓쳤다며 퇴임사에 반성문을 남기고 떠났으면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 비대위원은 이재명 전 지사가 지난해 12월 대선 캠프에 직접 영입한 인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누가 선당 후사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분노할 이유가 뭐 있나요?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면 그것을 수용하면 될 일이지. 비문계 86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친문 성향의 윤호중 비대위원장 사퇴를 공식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반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문재인 정부 출신의 노영민 전 실장, 강기정 전 수석, 김현미 전 장관 측 등은 대선 때 친문 지지층 결집하겠다고 도움 청할 땐 언제고 이제와 갈라치기를 하느냐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가 친문 박광원 의원과 친이 박홍근 의원으로 좁혀지는 가운데 다음 주 경선이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이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한 아들 특혜 인사 논란 하루 만인 오늘 사퇴했습니다. 이번 대선 부실 관리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총장 아들의 특혜 입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고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은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질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15명도 노정희 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직원들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복잡한 지침과 늑장 지시, 권위적인 태도 등으로 투표 현장의 혼란을 가중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난동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지 11일 만입니다. 언론 관계자들은 하지만 김 사무총장은 어제 TV조선이 보도한 아들 A씨의 인천시 선관위 채용과 승진, 해외 출장 논란 등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선관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2019년 A씨가 강화군청에서 인천선관위로 이직할 당시 자기소개서에 성장 과정과 가족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또 선관위는 당시 A씨와 경쟁한 지원자 규모를 10명 이상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숫자는 26명이었고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 지원자들을 누르고 합격한 2명은 A씨를 포함해 모두 군청 소속이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수사로 아빠 찬스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전엔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사전투표 책임은 업무의 최정점에 있는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는 자기소개서 양식에 가족사항 기재란이 있지만 이름이나 직위 등 부모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11일 만에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신형 ICBM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사 직후 미사일이 폭발하면서 시험에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군사적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새로운 협상에 나서려 하는 건 그동안 많이 봐온 수법이죠.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 20km에 도달하기 전 폭발했습니다. 발사 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추진체 밸브 이상으로 연료가 누수돼 폭발로 이어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발사 초기의 폭발에 탐지된 재원이 제한적이지만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도 ICBM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순안 일대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북한이 군 정찰위성 시험을 빌미로 ICBM을 시험 발사한 곳입니다. 현 정부의 비핵화 협상에 실패를 한 거잖아요. 결국 차기 정부가 그 부담을 그대로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무력 도발은 올해 들어서만 10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 처음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이달 초 사드 미사일 요격 범위를 크게 늘리는 원격 발사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주 기지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면 서울과 수도권 남부까지 방어할 수 있어서 우리 안보 체계에도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군 C-17 수송기가 사드 이동식 발사대를 내립니다. 괌 기지에서 72km 떨어진 로타섬 국제공항 근처입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가 사드 레이더는 괌에 둔 채 멀리 떨어진 발사대에서 요격 미사일을 원격 발사하는 성능 시험을 이달 초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드 기지에 대한 공격 위험을 분산하고 요격 범위를 확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성주 레이더 기지의 요격 범위가 반경 270km로 늘어나 서울을 방어권에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를 포함한 완전한 수도권 방어는 여전히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탄도미사일 요격은 공격을 받는 지점 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서울을 제대로 방어하려면 경기 북부에 추가 배치돼야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과정에 사드 추가 배치 검토를 공약했습니다. 사드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왔다. 주한미군은 향후 사드 추가 배치나 성능 개선, 장비 반입은 한미가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한밤중 벌어진 서울 금거래소 절도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보안업체 직원 출동 당시에 범인도 현장에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달아난 범인은 30분 만에 다시 현장을 방문했고 보안요원에게 천연덕스럽게 말까지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송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모자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황급히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어깨엔 큰 가방을 맸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금거래소에서 3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박모 씨의 범행 직후 모습입니다. 금거래소를 떠난 박 씨는 앞서 차를 세워둔 400m 거리의 인근 건물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30분 뒤 박 씨가 탄 차가 다시 범행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금거래소 주변엔 출동한 보안업체 요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차를 몰고 범행 현장에 다시 온 박 씨는 이곳 골목에서 보안 요원들과 마주쳤습니다. 박 씨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보안 직원들에게 광화문이 어느 쪽이냐고 태연하게 물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박 씨가 범인인 줄 모르고 방향 안내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보안업체 요원이 CCTV를 통해 자기 얼굴을 파악했는지 확인하려고 현장을 다시 찾아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걸 확인한 박 씨는 범행 24시간도 채 안 돼 훔친 금품을 현금화한 뒤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후보 현수막 등 선거 쓰레기는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이전보다 폐기물이 2배 가까이 쏟아졌는데요. 소각도 재활용도 쉽지 않아 더욱 골칩니다.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 폐 1,000조각이 어른 키 높이로 쌓였습니다. 이번 대선에 사용된 후보 현수막입니다. 각 후보가 처리해야 하지만 양이 너무 많다 보니 수거에 지자체까지 나섰습니다.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협조리 처리 왔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문제는 뒤처리. 선거 홍보물은 매립이나 소각 처리를 하는데 대부분 합성 섬유 소재여서 환경 오염을 유발합니다. 합성 섬유로 넣었기 때문에 즉 석유 베이스거든요. 이거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 이번 20대 대선에선 지난 19대 대선보다 약 2배가량 많은 현수막들이 사용됐습니다. 읍면동당 한 장이던 현수막 설치 제한 기준이 2018년 2장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쏟아져 나온 선거벽보만 약 118만 장으로 이어붙이면 800km에 달합니다. 정부가 재활용업자에게 현수막 등을 무료로 쓰도록 했지만 재활용률은 25%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선거운동 등 대안이 제시됩니다. 대체하는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고 6월 지방선거에선 더 많은 선거 쓰레기가 나올 걸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단일 재건축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둔천동 주공아파트가 공사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갈등이 원인인데 분양가 규제 속에 건축 자재비까지 올라서 갈등 조절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만 2천여 세대를 공급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분양도 하기 전에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공사는 현재 공사가 외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조합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달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철거 기간까지 포함하면은 약 3년 동안 일원 한 푼 못 받고 외상 공사를 지금까지 해주고 있는. 2020년 6월 시공사 측과 조합은 물가 상승률과 설계 변경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2조 6천억 원에서 3조 2천억 원으로 늘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반발로 새 집행부가 들어서고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공사와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총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계약서를 가서 임의대로 찍은 거거든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변경을 하자.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정한 분양가가 조합의 목표보다 낮게 나온 이후 집행부가 전면 교체되면서 분양이 미뤄져 공사비 조달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6,000명이 넘는 조합원과 4,700가구에 달하는 청약 대기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전세살이를 더 다른 데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지자체까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조합 내 소송전까지 불거지는 등 공급 차질의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수도권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상당하죠. 이 청약 당첨을 위해서 자신의 고급 외제차는 부모 명의로 해두고 입주 자격을 맞춘 20대 청년들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불법 매매와 재임대에 나선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도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에 지어진 행복주택입니다. 신혼부부나 혼자 사는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사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입주 조건은 소유한 자동차 금액이 3,500만 원 선이지만 주차장엔 이렇게 값비싼 외제차가 곳곳에 있습니다. 가끔 좋은 차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손님이겠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1인 세대 자격으로 청약한 20대 A씨는 수억 대의 외제차를 몰면서도 입주에 성공했습니다. 차량을 부모와 공동 소유하면서 까다로운 입주 조건을 맞췄습니다. 경기도는 A씨처럼 차량 지분 쪼개기 등의 수법으로 입주 자격을 속인 임차인 12명을 적발했습니다. 총 47대의 외제 차량이 등록되어 있었고 이 중 2억 3천만 원 상당의 독일 B사 고급 차량도 확인. 파주에서는 거주 10년 뒤 분양 전환하는 공공주택을 불법 매매해 억대의 시세 차익을 챙긴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적발됐습니다. 성남 판교에서는 수억 대의 보증금과 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공공주택을 재임대한 임차인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매매와 입주 자격을 위반한 151명을 적발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에 갤럭시 S22 성능 제한 논란까지 빚고 있는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주주들이 대거 몰렸고 송곳 질문과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경영진은 결국 성능 제한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건물 밖까지 이어진 긴 줄. 삼성전자 주주총회장에는 노인부터 초등학생까지 주주 1,6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관심도가 달라졌고요. 그리고 그걸 거의 맨날마다 주식을 관찰하고 있어요. 2030 세대 주주들은 갤럭시 휴대폰의 발열 현상을 막기 위해 성능을 떨어뜨린 문제와 주가 부진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요즘에 GOS 사태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소액주주라도 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회사 자체가 좀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의결권 행사할 생각입니다. 주 총장 안에서는 성능을 떨어뜨리고 역대 최대 성능으로 과대 광고를 했다며 사과 요구가 나왔고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객 여러분의 마음을 처음부터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경영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주들은 GOS 논란에 대한 입장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 대책 그리고 M&A와 채용 계획 등 현안 질문을 쏟아내면서 주주총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주 총장 밖에서도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성능 저하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이 트럭 시위를 벌였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에는 지금까지 1,8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치킨 한 마리 마음 놓고 시키기 어려워졌죠. 물가 상승 때문인 줄만 알았는데 하림 등 닭고기 업체들이 지난 12년 동안 서로 짜고 닭고기 값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1,7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국민 간식으로 꼽히는 치킨. 어디서든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인기 메뉴입니다.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도 좀 맞는 편이라 저희 가족들이 많이 선호해서 먹는 편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 원을 넘을 정도로 비싸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하림과 올품 등 16개 닭고기 업체가
2005년부터 12년 동안 가격 담합을 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05년 담합 전 840원 하던 살아있는 닭 가격은 한 달 만에 1,700원대까지 뛰었습니다. 또 공급이 늘어 가격이 떨어질까 봐 닭고기를 냉동 창고에 비축하거나 병아리를 죽여 사육 숫자를 줄이기도 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육개협회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개입이었고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수급 조절을 하라고 또 공정위에서는 이걸 담합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할인 등 16개사에 과징금 1,758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마니커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동안 인구의 거의 1%,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에 걸린 셈이죠. 하지만 정부는 이 기록적인 수치를 코로나가 정점에 다가섰으며 곧 출구가 보일 거라고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만 741명이란 기록적인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2cm 정도, 눈물 조금 날 것 같을 때까지 넣고. 분위기는 동네 병의원도 마찬가지. 정부는 확진자가 늘수록 오미크론의 실체가 더 명확해지고 있다며 일상회복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일상회복이 머지않아 지금이 마지막 고비라며 감염병 등급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 변화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현재 1등급인 코로나가 2 내지 4등급이 될 경우 환자 신고나 격리 의무 등이 완화됩니다. 기존 방역 체계가 완전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특히 계절 독감 수준인 4등급이 되면 확진자 집계도 폐지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난관은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입니다. 화장로 한 기당 하루 평균 3.3회를 가동하고 있으나 이를 최소 5회 이상으로 하루 1,000건 정도 화장이 가능하던 역량을 1,600건 이상 가능하도록 늘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 거리두기 완화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집계된 확진자가 40만 명이라면 실제 확진자는 그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지자체들이 집계한 확진자 수가 이미 45만 명을 넘은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 오전 정부 발표는 오히려 5만 명이 적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의아해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신속 항원 검사상 확진 판정을 집계하면서 오류가 생겼던 건데 그 구체적인 사정을 최원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젯밤 10시 지자체별로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45만 7,090명. 자정까지 집계되는 최종 확진자는 50만 명 안팎일 거란 관측이 컸습니다. 하지만 발표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확진자는 국내 기준으로 40만 624명입니다. 오히려 5만 명 정도 줄었는데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병의원들의 주소 때문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주소를 파악하지 못한 병원들이 속출하면서 이들 병원에서 나온 확진자들을 사실상 누락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으로 월요일부터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이 좀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 실제 확진자가 40만 명을 훨씬 넘고 나아가 앞으로 최다 확진자가 정부 예측을 웃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감염이 상당수 이어져야지 완전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방역 완화 기조도 변수입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이 그냥 다 풀려버렸단 말이에요. 1,500만 명이 될지 2,000만 명이 될지 누적 확진자 기록해야 될 판 아닌가. 이른 시간 내 감소세 전환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을 향해 가면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차라리 빨리 확진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죠. 확진 뒤 회복되면 면역을 갖게 돼 팬데믹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인데 맞는 얘기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일단 한번 앓고 나면 다시 걸리지 않을 거라는 게 보통의 생각인데 실제로 완치 뒤에 다시 걸린 분들이 많습니까? 방역 당국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최초 확진 90일 뒤 또 감염되거나 90일 전에 감염됐으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를 재감염 추정 사례로 분류하는데요. 예. 코로나 발생 첫 해인 2020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내 재감염 추정 사례는 247명입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159명이 나왔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올 1월과 2월 두 달에만 86명이 나왔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재감염이 차지하는 비중은 0.0082%로 아주 낮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재감염 발생률이 0.02에서 1%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비율이 미미하긴 합니다만 오미크론 발생 이후에 재감염 사례가 늘어난 건 사실이군요. 네, 해외에서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오미크론 등장 뒤부터 재확진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올 3월 초까지 보고된 재감염 중 84.6%인 약 16만 7천여 건이 지난해 12월 이후에 나왔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도 비슷한 연구가 실렸는데요. 영국에서 오미크론 등장 전인 11월 중순 이전에는 재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약 1%에 불과했는데 2월엔 10%가 됐습니다. 한 번 확진이 되면 항체가 생긴다고 하는데 왜 또 걸리는 겁니까? 네, 흔히 생각하시는 대로 전문가들도 확진 뒤 완치되는 게 백신보다 면역 효과가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예. 체내에 형성된 바이러스 양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백신보다는 자연 감염이 훨씬 더 좋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같은 종에 또 걸릴 확률이 극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면 재감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오미크론은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도 높은 데다 면역 회피 능력까지 강한데요. 최근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해서 이달 둘째 주 검출률이 26.3%를 기록했는데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약 1.5배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덴마크에서 오미크론 확진자의 스텔스 오미크론 재감염 사례가 일부 발견됐고요. 또 델타와 오미크론이 섞인 델타크론 변이도 유럽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재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슈퍼 면역이라는 건 없다. 변이가 많은 바이러스일수록 백신 접종 효과도 떨어지고 그전에 감염됐던 사람에서 생긴 항체 면역도 방어를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변이가 또 등장하면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군요. 네. 이 재감염 시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재감염 시 최초 확진 때보다는 증상은 가벼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재감염 추정 사례 중 무증상 확진자가 유증상 확진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덴마크 당국이 오미크론 확진 뒤 스텔스 오미크론에 걸린 사례를 분석했는데 주로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젊은 층이 가벼운 증상을 경험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재감염되는 사례가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슈퍼 항체는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건 아니다. 끝까지 조심하셔야겠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야만적 행동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령 지역의 의사와 환자를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4차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종전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는 최우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폭격을 받아 화염에 휩싸인 곳들,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이젠 아무렇지 않게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키이우는 35시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특별 통행증 없이는 거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의 한 병원을 장악하곤 의사와 환자 500여 명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Russian army use doctors and patients as hostages in this building, so we do not have any access to them, and of course it's war crime in any way. 폴란드와 체코, 슬로베니아의 총리는 포위망을 뚫고 키이우를 방문해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미국은 1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차 회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Роками ми чули про нібито відкриті двері, але вже почули також, що нам туди не увійти, і це правда, і треба це визнавати. 하지만 휴전의 길은 멉니다. 러시아는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잇는 남동부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할 걸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는 원래의 영토를 건드리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서방 제재로 돈줄이 막힌 러시아가 국가 부도에 내몰렸습니다. 오늘까지 달러로 갚아야 하는 채권 이자를 못 낼 걸로 보입니다. 루블화로는 갚을 수 있지만 루블화 가치는 90%나 폭락해서 디폴트 선언 임박으로 해석됩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오늘까지 달러화로 내야 할 국채 이자는 1억 1,700만 달러입니다. 러시아는 외환 보유액 6,400억 달러 중 3천억 달러가 동결됐다며 루블화로 갚겠다는 입장입니다. Запад объявил дефолт по своим финансовым обязательствам перед Россией, заморозил наши золотовалютные резервы. 달러화로 갚아야 할 이자를 이미 가치가 90%나 폭락한 루블화로 내겠다는 건 사실상 못 준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오는 21일 6,563만 달러 등 이달에 내야 할 이자만 7억 3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 못 갚으면 국가부도 단계로 내려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자도 못 냈는데 원금을 갚을 능력이 있을 리 없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기업들의 외화 부채는 1,500억 달러, 186조 원에 달합니다. 돈줄이 막혔으니 연쇄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Russian default is no more an improbable event. Russia, it is not that Russia doesn't have money, Russia cannot use this money. 러시아 국채 가격은 달러당 10센트 이하로 거래돼 아르헨티나가 2009년 디폴트 당시 세운 최저기록 6센트에 근접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국내 최장수 아트페어 화랑미술제가 개막했습니다. 40주년을 맞아서 박서보 화백 등 거장이 대거 참석한 데다가 미술시장 화랑으로 역대급 관객이 몰릴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미술계는 올해 한국이 세계 미술시장에서 중심으로 자리 잡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건물 밖까지 길게 늘어선 줄. 화랑미술제 첫날부터 작품을 보러 온 시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화백과 신체 드로잉으로 주목받는 이건용 작가를 포함해 800여 명의 작가들이 출품한 회화, 판화, 조각 등 4천여 점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가 화랑만 143곳, 지난해보다 30여 곳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놀랐고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에도 예년에 비해 30%가량 증가한 4만 8천여 명이 전시회를 찾아 72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화랑협회는 올해 지난해의 2배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에 대한 MZ세대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 등이 쏠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에는 화랑미술제에 이어 다음 달 부산국제화랑 아트페어, 오는 9월에는 세계 3대 아트페어인 영국 프리즈가 키아프와 공동 개최로 열립니다. 전체 미술시장 2022년도는 최소한 3배에서 더 한 5배 정도까지 신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화사한 봄 기운과 함께 열기를 띠며 시작된 화랑미술제. 올해 국내 미술 시장의 활황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3년 만에 SSG에 돌아온 김광현이 올해 연봉이 81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프로야구 역대 최고로 웬만한 야구팀 전체 연봉 수준입니다. 김광현은 SSG 우승을 위한 타깃도 시원하게 밝혔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강화도에서 연일 구슬땀을 흘리며 등판을 준비 중인 김광현. 입단식 당일 아침 역시 예외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를 오늘 깔끔하게 이제 딱 세우고 왔어야 되는데 운동하고 바로 달려오느라고. 4년 총액 151억 원. 역대 한국 프로야구 최고 계약액으로
첫 해인 올해의 연봉은 무려 81억 원입니다. 내년 시즌 도입되는 셀러리 캡을 감안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LG 선수단 총 연봉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무거운 연봉만큼 야구 실력은 물론 2년 동안의 메이저리그 경험까지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주어진 연봉으로 어쨌든 제 성적도 있겠지만 이 후배들에 대한 목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3년 만에 KBO 리그에 돌아온 김광현의 목표는 단연코 SSG의 우승입니다. 선전포고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KT를 이겨야 우승을 하기 때문에 딱히 만나고 싶은 선수 그런 건 없고 일단 KT를 이겨야 될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에 대한 미련은 싹 지웠습니다. 오로지 SSG의 우승을 향해 달리겠다는 김광현은 다음 주 시범 경기 등판을 목표로 몸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손편지에 익살스러운 만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상징 코끼리 위에 칠면조들이 앉아있죠. 레이건이 후임 부시에게 비난에 굴복하지 말라고 쓰고 그린 응원의 편지입니다. 퇴임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에 편지를 남기는 전통은 레이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중에 부시가 클린턴에게 쓴 이 편지가 가장 진솔하고 가장 따스한 격려로 꼽히죠. 서로를 바보, 멍청이라고 불렀던 두 사람은 결국 다정한 골프 친구가 됐습니다. 대선 불복을 선동한 트럼프도 편지를 남겼지만 아주 짧고 그나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임하면서 백악관 기록물을 빼돌렸습니다. 바이든 당선인과 협의 없이 정책 대못을 받고 측근들의 사면을 남발했습니다. 152년 만에 처음으로 취임식에 불참했고 백악관을 떠나면서 터미네이터처럼 말했죠. We will be back in some form. 예포까지 써올린 셀프 환송식에선 마이웨이를 틀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의 길을 가겠다는 뜻이었겠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만남이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민주화 이후 온갖 경랑 속에서도 대다수 정권 교체기를 순조롭게 넘겼음을 생각하면 당혹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두 사람은 대선 후 이구동성으로 통합과 협치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깊이 파인 감정의 골만 확인한 채 통합이라는 시대 정신을 입에 발린 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임기 말 사면부터 인사까지 팽팽히 맞선 현안들을 생각하면 대치 상태가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이른바 양김은 적으로 갈라섰다가 대통령과 당선인으로 이렇게 재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모범적인 협치 모델을 남겼죠. 대선 이틀 만에 국정협력 6개 항이 합의했고 주례회동을 포함해 8차례나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손을 맞잡게 한 것은 절체절명의 외환위기 수렁에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IMF가 경제적 망국의 위기였다면 지금 나라가 둘로 쪼개진 분열과 대립은 총체적 망국으로 가는 벼랑길일 겁니다. 물론 이견이 조율되면 결국 만나기야 하겠죠. 단순한 실무적 이견 때문에 연기됐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일이 국민의 눈에 아름답게 보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바마는 그렇게나 미워했던 트럼프에게 위대한 여정의 성공을 기원하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거기 한 줄이 제 눈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는 이 집무실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운명도 국민의 명을 받아 잠깐 봉사하다 떠날 뿐이죠. 이 사실을 잊은 대통령들의 운명이 어땠는지는 우리 현대사에서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3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였습니다. 내일은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까지 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날씨 예보 주목해 주셔야겠는데요. 비는 새벽에 강원 영동 지역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이후에는 충청 이남, 내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일단 모레까지 내릴 비의 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100mm 이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다른 지역은 최고 2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눈이 섞여 내릴 수 있다는 게 특이점인데요.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 1에서 3cm가 예상되고요. 산간 쪽으로는 30cm까지 쌓일 수 있겠습니다. 비 덕분에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기 때문에 공기는 더 깨끗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울에서도 눈이 섞여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3월 16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